지금 보시는 작품이 30번 성모승천 이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17세기로 건너왔습니다. 17세기 여기도 역시 플랑드르 미술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크 프란다스 개의 배경입니다. 내려가 화가 되기를 꿈꾸면서 어느 멋있는 성당에서 나는 커서 저렇게 멋있는 화가가 될 거야 하고 꿈꿨던 그 화가 이름이 루벤스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루벤스 그림입니다. 그 루벤스 그림인데요. 이 성당 이름은 바로 오늘날 안트웨르펜, 벨기에의 수도는 브뤼셀이긴 한데요. 이제 그 브뤼셀에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안트웨르펜인데요. 그 안트웨르펜에 있는 이 성당도 역시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안트웨르펜 노틀담 대성당. 이제 거기에 요거는 미사 중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여기 지금 미사 중 모습을 지금 찍은 건데요. 그 제대 여기 지금 신부님 미사 집전 중이시고요. 여기 지금 아름다운 성모술정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일단 이 그림을 딱 보시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앞서 보셨던 작품들은 굉장히 좀 다듬어지고 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땅에 두 발을 이렇게 딛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뭔가 하늘을 다 이렇게 날아오르는 그래서 바로크 미술입니다. 바로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모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요, 성모님의 모습도 어떤 고전적인 아름다운 모습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풍만하면서 하늘로 막 이렇게 힘차게 오르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빨가벗은 그런 이쁜 그런 포동포동한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모습 이렇게 전형적인 이런 그 바로크 미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당에 오늘날에도 이 성당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그 내부도 미술관처럼 꾸며놨습니다. 루벤스의 최고의 걸작들을 바로 이 성당 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전부터 프란다스의 개 거기에도 바로 이 그림들이 그 시대에도 20세기 초 그때인데요 아마. 근데 그때도 이 그림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루벤스의 최고의 걸작들이 이제 여기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 지금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십자가를 힘껏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막 영차 이 사람들의 근육질의 몸하며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도 이렇게 근육질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게 그 루벤스 그림의 화풍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힘차게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 근데 진짜 걸작은 사실 이 작품이거든요. 힘차게 들어 올려지는 그리스도의 모습 반면에 여기는 아주 깊은 어떤 그 슬픔이 배어 있는 어떤 일종의 색채의 장송곡, 색채의 레퀴엠이 들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웅장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이 작품에는요, 이제 이 작품은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벌써 이렇게 배가 볼록 튀어나왔는데요. 사촌 엘리자벳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치 그 배경이 아주 웅장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에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시메온입니다. 시메온이 살아생전 아기 예수를, 지금 벌써 눈먼 시메온이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아주 감개무량하는 그런 장면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다 옆에 치우고 이제 그 핵심인 이 중앙 패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색채의 화려함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먼저 발치에는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 예로부터 미모의 여성은 항상 금발입니다. 그래서 금발. 그 다음에 여기 그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이는 바로 제자 요한. 옆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지금 이 상태는 시신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떠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 드레스를 입은 성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로 시선을 보시면은요, 이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흰 천은 곧 그리스도의 수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내리뜨리는 아주 그 비극적인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어떤 S자 선을 여기서 또한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웅장한 작품, 바로 루벤스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또 잠깐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으로 갑니다. 암스테르담에 이 정면에 보이는 이 건축물이 바로 레이크스 뮤지엄이거든요. 레이크스 뮤지엄을 꼭 방문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북유럽,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북유럽, 서양 미술사에서 말하는 북유럽은 상대적으로 그 이탈리아, 스페인 그쪽을 남유럽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북쪽이니까 북유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 또는 플랑드르 미술, 어떤 17세기 플랑드르 미술의 대표적인 두 명의 거장, 앞서 보여드린 루벤스, 그리고 또 다른 거장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반 렌. 그래서 렘브란트 반 렌의 작품을 이 안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외부에는 이렇게 만고호 미술관도 아주 빼어난 고호 미술관, 여기 제가 와인 한잔 하는 거고요. 여기가 또 유명한 그 스테델릭 현대미술관입니다. 현대미술관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레이크스 미술관 안에 야간 순찰이라고 하는 사이즈도 어마어마한 대작이고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프란츠 바닌 코크라는 이제 그 대장이 딱 진두지휘하는 앞으로 막 힘차게 걸어 나오는 모습인데요. 아주 놀라운 그룹 초상화를 렘브란트에게 의뢰했는데요. 그냥 이 시대의 그룹 초상화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뻣뻣하게 포즈를 취하고 서 있는 그런 게 그룹 초상화거든요. 근데 렘브란트는 얼마나 아주 그 놀라운 사람인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그 마치 그 연극 무대를 연출한 것 마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 순찰이라는 이 작품이 매우 유명하죠. 근데 요거에 앞서서 요거보다도 요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언자 안나라는 작품입니다. 예언자 안나. 지금 소개해드리는 렘브란트 반 렌이라는 사람은요, 일명 빛과 암흑의 마술사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예언자 안나는요, 바로 그 신전에 함께 있었던 예언자이기도 한데요. 지금 성경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 독특한 동방풍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렘브란트 보고 왜 거장이라고 하는가? 이 사람을 일컬어서 빛과 암흑의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대단하죠? 이 손에 그 쪼글쪼글한 이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여기 등장하는 요 여인, 그 모델은 누구냐? 바로 렘브란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그런 어머니의 그 신앙심을 그대로 이어받은 렘브란트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의 희생이라는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인데요. 지금 좌측에 있는 작품은 유화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동판화로 표현된 것입니다. 동판화. 근데 먼저 좌측에 있는 작품을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천사가 이제 손목을 확 잡아서 이제 허튼 짓을 하지 않도록 지금 막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차마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요. 그리고 특히 렘브란트의 뛰어난 연출력이 돋보이는데요. 이삭의 몸이 아주 눈부시게 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삭의 어떤 순결함, 이삭의 그 죄 없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다르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손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삭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몸을 꾸부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천사가 이번에는 우측에서 이쪽에서 휙 날아들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그 렘브란트의 아주 중요한 걸작은 바로 돌아온 탕아가 되겠습니다. 이 돌아온 탕아,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제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큰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속만 썩이다가 흥청망청 살다가 돌아온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아들의 모습, 이렇게 표현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히 놀라운 것은 렘브란트의 그 표현과 해석이 아주 놀랐습니다. 여기 굳이 아무리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해서 머리에 숱이 없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태아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의도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본연의 자연으로 돌아간다. 본연의 자연은 다름 아닌 아버지 품이잖아요. 대자연이죠. 그래서 태아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하느님의 손 사이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손이 이게 같은 사람 손을 이렇게 표현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쪽 손은 조금 더 이쪽 손은 한쪽도 뭉뚝하고요. 그리고 약간 더 두툼하고요. 이쪽은 조금 더 길고 얄쌍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에 대해 이제 역시 그 헨리 나웬이 또 등장하는데요. 아주 놀라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죠. 바로 여기는 이제 하느님의 부성.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그 부성 그 특유의 어떤 그 엄격함을 있으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그 자비로움, 그 따뜻함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아는 또 동판화로도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더 이제 극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말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아들, 그냥 이제 그야말로 이제 버섯발로 지금 튀쳐나와서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로 건너갑니다. 19세기. 이번에 보여드리는 작품은 32번 작품인데요. 돌아온 탕아입니다. 이 작품도 돌아온 탕아.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입니다.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조각의 거장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오기스트 로댕 이 작품에서요, 로댕은 이제 그야말로 뭐 생각하는 사랑, 지옥의 문, 바로 그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돌아온 탕아입니다. 여기서는 그 앞서 표현된 이제 17세기의 표현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세부적인 어떤 묘사적인 표현이 등장했다면은요, 이제 19세기에 이르러 이제 그 로댕에 이르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뭔가 가장 본질적인 그 표현, 절규 그 자체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팔을 벌려 절규하고 있는 모습. 놀랍죠? 17세기 그리고 19세기에 완전히 다른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댕에 또 놀라운 걸작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신의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신의 손. 굉장히 거친 그 원석에서 이 손이 근육질의 이 표현, 관절과 이 표현 좀 보세요. 하느님이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고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만 봐도 자, 손 참 표현 잘했다 싶으실 텐데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 돌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최초의 남녀를 만드셨고요. 그 남녀가 서로 이렇게 그 부둥켜 안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손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로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로댕의 그 정말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요 다음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일단 요 제목을 보시기 전에요,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게 얼핏 보기에는 기도하는 손으로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요쪽 손도 오른손이고, 또 다른 손도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하고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긴 두 사람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요, 대성당입니다. 대성당. 대성당은 일반 교회하고 의미가 달라서 카테드라, 주교자가 있는 성당이 대성당이죠. 어떻게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대성당이 되어 수 있는지 눈치채셨죠? 나를 진심으로 믿는 두 사람만 이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바로 다름 아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작품의 제목은 대성당입니다. 대단하죠? 이 작품을 이제 로댕이 이제 19세기 낭만주의지만 이제 19세기 이제 20세기 초까지 살았으니까요. 1908년에 이렇게 놀라운 모든 이런 표현, 군더더기 모든 걸 다 제거하는 게 이런 거장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만으로 대성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왜 놀라운가 하면은요, 이 또한 이 작품은 고딕성당을 연상시킵니다. 고딕성당은 다름 아닌 하느님께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픈 염원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에서 나온 성당인 것이죠. 그래서 고딕성당이라면은 그 사이사이에 손가락 사이사이가요, 딱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고요. 사이사이가 다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은 또한 또 이게 또 흰색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요. 그 자연광, 빛을 받으면서 드러나는 그 다양한 프리즘 효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또한 또 연상시키지 않나요? 그런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게 하느님의 공간은요,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다 사방이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바로 오기스트 로댕의 대성당이라는 이 걸작의 놀라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작품은요, 이제 역시 19세기인데요. 장 프랑스와 밀레 작품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 작품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야 만종 뭐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이제 감자 심는 사람들입니다. 1861년, 62년경에 그려졌고요. 이 사람은 일명 19세기에 등장한 다양한 미술 경향 중에서 자연주의라는 것을 이제 대표하는 거장이 되겠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의 그 주된 특징은요, 어떤 그 하느님을 그 소소한 어떤 그 노동의 숭고함이 이제 그 주목하면 노동의 그 숭고함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소소한 일상에서 하느님을 찾아 살아가는 그런 소소한 어떤 인간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이제 자연주의. 이제 그 중에서도 장 프랑스와 밀레 그림의 특징인데요. 감자 심는 사람들, 여기 아주 그 가난한 농부 부부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 부부. 땅을 파고요. 이제 거기다가 감자를 심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귀를 타고 지금 이제 젊은 엄마를 나귀에 태우고 그 요람까지 해서 지금 여기 일하러 온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제 멋대로 가난한 농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감자는 조금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서유럽에서 감자는요, 제일 싼 그런 음식 재료가 다름 아닌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쌀 푸대자루 하나를요, 그냥 불과 몇천 원 돈이면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많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감자거든요. 그래서 감자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이 장면에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도 등장하지 않고 뭐 어떤 성인의 모습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 거룩한 성가정의 모습이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게 밀레의 그림의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그 다음은 양치기 소녀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고등학생 때 제일 좋아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딱 좋아할 만하죠? 그래서 양치기들이 막 이렇게 그 풀을 뜯어먹는 중에요. 지금 저 소녀는요,
이제 약간 이렇게 쭈그리고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여기선 잘 보이지 않지만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녀라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 작품은 오늘날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거든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그 말테의 수기를 쓴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목자가 서 있다. 마르비종의 광야 속에서 단 혼자 서 있는 것이다. 이 배경이 다름 아닌 마르비종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밀레를 비롯해서 뭐 노비니 뭐 등등의 그 화가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이들을 일컬어서 마르비종 화파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밀레 작품입니다. 이집트로의 피난.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밀레의 작품은 굉장히 성스럽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집트로의 피난, 이 작품이나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감자 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레가 그린 씨 뿌리는 남자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남자, 1850년에 그렸고요. 언덕을 힘차게 걸어 내려오면서 이제 한쪽에는 그 씨 주머니를 이렇게 둘러매고요. 씨를 막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걸어 내려오는 그런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그 뿌린 만큼 이렇게 거두는 어떤 성실한 그 노동의 숭고함이 이보다 더 이렇게 강조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누구 그림일까요?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호는 네덜란드 작가잖아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원래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목회자의 꿈은 좌절되었고요.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사람의 너무 그 과한 감성 때문에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이성적이고 좀 절제돼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이어서요. 이제 목회자의 꿈은 좌절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차선책으로 선택한 길이 다름 아닌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등장한 거가 이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거든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누구보다 제일 존경했던 화가가 장 프랑스와 밀레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독학을 한 화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 6개월간 그 안트웨르펜의 왕립미술학교를 다니긴 했거든요. 근데 난 이런 고리타분한 교육 필요 없어. 내가 혼자 나만의 표현을 찾을 거야. 이러고 이제 그 후에 독학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래서 밀레의 작품에 담겨있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밀레였거든요. 그래서 밀레의 어떤 작품을 담기 위해서 그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모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고흐 하면은 와 이렇게 노란 해바라기, 뭐 별내는 밤 뭐 이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로 건너가기 전 네덜란드에서 뭔가 그 목회자의 꿈이 좌절된 그 순간에는요, 이렇게 어두운 그림만 그렸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농민들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은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근데 감자 먹는 사람들인데 전 사실 이 작품을 보고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이들에 대한 어떤 그 연민도 없나? 어쩜 그러자 해도 이렇게 그 가난한 것도 너무 가난하고 뭔가 이렇게 헐벗어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들의 모습을 왜 저렇게 추하게 표현했을까? 저는 처음 봤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고흐는요, 그야말로 시대를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19세기 말 아름다운 것은 사실 이제 조금 아까 그 식사 전에 주교님하고 이렇게 좀 몇몇 앉아서 이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 줄제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제 사실 현대 미술로 다가올수록 반드시 고전적인 아름다움,
고전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군단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표현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이들의 아주 그 고된 삶, 그 고통으로 막 그 고통이 그냥 여기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스러움이 이 외 그 표면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됨이 아름답다라고 믿은 빈센트 반 고흐의 표현이고요. 감자와 지금 커피 뭐 이제 이런 것을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좀 그림이 너무 컴컴하시죠? 와, 이제 눈부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고흐가 프랑스로 왔습니다. 프랑스로 건너와서요. 프랑스로 건너와서 바로 파리에 먼저 이제 파리에 정착하게 잠깐 머물게 되는데요. 파리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신문물이 뭐냐? 빛입니다. 빛. 인상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을 통해서 빛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똑같이 씨 뿌리는 사람을 표현하는데요. 와, 이렇게 이글거리는 강렬한 태양을 배경으로 힘차게 걸어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요. 제가 좀 안타깝게도 여기 자화상을 단 한 점밖에 보여드릴 시간이 없지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수많은 자화상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자화상이 되겠습니다. 뭐가 여기 붕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에피소드 아시죠? 고흐는 사실 목회자의 꿈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그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파리에 잠시 머물다가 몽마르트 언덕, 거기서 이제 가난한 예술가들과 함께 교류를 하다가 이제 여러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컸습니다. 파리에서 생활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프랑스 남쪽에 당시에는 정말 이름 없는 쬐끄만 시골 마을 아를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인 뭐냐? 예술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예술 공동체는요, 다름 아닌 그 분위기가 완전히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바로 예술로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빈센트 반 고흐.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예술가 공동체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아를리에 처음으로 이제 모셔온 손님이 누구냐? 스페셜 게스트가 누구냐? 바로 폴 고갱이었습니다. 타히티로 떠난 그 고갱인데요. 근데 타히티하고 막 이렇게 그 언쟁 중에요. 이제 확실히 정상은 아니죠. 언쟁 중에 막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요. 귀를 잘랐다는 사건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로 귀를 자른 건 아닙니다. 귀를 진짜로 자르면 죽어요. 살 수가 없는데요. 귓볼을 자른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귓볼을 잘라서요. 그 살점을 그냥 피를 콱콱 막 쏟아 나오는 그 살점을요. 당시 그 고흐의 그 여자친구가 이제 메춘부 라헬이라는 여성인데 그 사람한테 그 이제 더러운 손수건을 팍 묻힌 거를 피 뚝뚝뚝 흐르는 그거를 그 라헬의 손에다가 확 쥐어주고 막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정신병원.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감금되어서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붕대를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저는 이제 고흐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요. 사람이 일기를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화상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는 이렇게 쓰면서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포장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자화상은요, 그야말로 그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담아낼 수 있는 용기? 와, 이거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런 그 자화상들을, 진솔한 그런 자화상들을 이렇게 마구마구 그려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나마 정신줄을 붙들어 낼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흐가 마지막
이제 사실 고흐의 죽음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 사실 이제 권총 자살을 했다. 37의 나이에 권총 자살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동네의 어떤 그 개구장이 남자애가 총으로 장난하다가 쏜 총에 맞았다.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뭐 어찌됐건 간에 뭐 그것도 좀 좀 근거가 있습니다. 좀 말이 되는 것이 고흐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소년을 감싸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본인이 자살을 했다 이렇게 했을 만합니다. 근데 하여튼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을 마감하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는 밀밭을 배경으로 세 점의 그림을 그렸어 하고 동생 테오에게 남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가 나는 밀밭입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지금 이 배경은 어딘가 하면은요, 이 사람이 아를리에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기 이제 그 마지막에는 파리 인근의 오베르시르우아즈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이제 살게 되거든요. 이유는 그 동생 테오가 이렇게 좀 형을 좀 가까이서 좀 이렇게 좀 케어하고 관리를 하려면은 그 파리에서 뭐 요즘에야 뭐 기차가 뭐 떼집에 너무 잘 돼 있지만 그 옛날에 파리에서 아를로 왔다 갔다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리 가까이에 있는 이제 오베르시르우아즈의 이제 형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오는 파리에 살고요. 근데 그 테오에게 편지로 기록을 하는데요. 까마귀가 나는 밀밭.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은 그야말로 이 순간 뭔가 새 갈래길로 뻗어나간 뭔가 어떤 선택의 기록, 아주 그 긴박한 상황에 어떤 죽음의 공포, 막 그 앞에 이제 서 있는 아주 그 불안함이 아주 그 극심한 상태의 고흐를 만나실 수가 있는 반면에, 와, 이게 지금 뭐 같은 시점에 그려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너무나 평화로운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폭풍을 치는 하늘에 보이는 들판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리고 유사한 또 하나의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그림이 마지막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흐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래도 이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20세기 현대미술로 왔습니다. 20세기 현대미술로 지금 건너와서요. 지금 아시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그림 몇 점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지금 아시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곳은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 일단 여기는 1537년에서 46년까지 지어진 성당이고요. 건축가의 이름은 모리스 노바리나라는 건축가고요. 이거는 알프스 중턱에 이제 프랑스 이제 서부의 사부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아시 평원에요. 작은 성당인데요. 이 성당이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막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아주 그 중요한 성미술 운동, 거기 그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마리 알랑 꾸뜨리의 신부라는 분입니다. 도미니코베 수사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화가였다가 이제 후에 수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좀 이게 도미니코베 소속이라고 하니까 그 한국의 김인중 신부님 다들 아시죠? 김인중 신부님도 도미니코회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미대 회화과 나오셔서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셔서 도미니코회 수도회에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입회하셨거든요. 이제 같은 그 도미니코회 소속이십니다. 꾸뜨리의 신부님은요, 아주 프랑스에서 일어난 성미술 운동의 아주 그 중심축이 되었던 중요한 분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 프랑스라고 해서 프랑스 하면 현대미술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성미술은 굉장히 그 침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37년, 4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옛 미술, 즉 19세기 미술, 고전적인 미술을 끊임없이 이렇게 답습하는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구트리에 신부님이 나서서 아니야, 성당 안에도 이 시대에 가장 핫한,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가장 핫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아방가르드 성향의 아방가르드에 있는 전위 예술가들, 그런 뛰어난 예술가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프랑스 여기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성미술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제 그 아주 중심축이 되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그 첫 사례가 바로 어디냐? 이곳 산골 마을에 있는 아시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정면에 보이는 이 작품이 누군가 하면은요, 페르낭 레주에라고 하는 당시 이 사람은 더 충격적인 거, 공산주의자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좋은 예술가가 성당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는 보시면은 이런 거대한 타피스트리가 이제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장 르루사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건축가의 작품, 작가의 작품이고요. 여기 아주 파격적인 십자가, 이것도 제르멘 리시에라는 현대 여류 조각가입니다. 이런 작품이고요. 이제 그런 작품들 지나서 조금 친숙한 작품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세례당인데요. 요 세례당에는 요건 지나서 요 그림 딱 봐도 샤갈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샤갈. 그리고 특히 이 측면에 샤갈 작품이 있는데요.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천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조지 루어의 작품입니다. 조지 루어의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 아시 성당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지 루어는 20세기 성미술의 거장, 단 한 명의 거장을 손꼽으라 하면은 조지 루어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지 루어는요, 원래 화가죠. 원래 화가인데 후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여러 점 남기는데요. 그게 아주 작품이 아주 찰떡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루어가 원래 10대 때 미술에 입문한 그 계기가요.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 공방에서 견습공으로 미술계에 입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벌써 접했던 사람이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했으니 이게 잘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순환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루어의 사인도 보이시죠? 여기 밑에 사인이 보입니다. 루어 특유의 그런 거친 그런 붓터치가 그대로 살아 있고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중요한 특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납선들, 그리고 거기에 생유리를 사이에 끼워서 용접해서 만드는 게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순환, 플라젤라시옹이라고 이제 그리스도 순환이라는 또 작품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루어의 작품, 그 그리스도의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뭐라고 적혀 있나 하면은, 여기는 이제 불어로 직접 적어 놨습니다. 일나빠 우베얼라부시.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이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죽음, 그 순환을 이제 예고하는 구절이 여기 지금 적혀 있고요. 이 장면에서는 화병에 마치 그 베로니카의 수건을 연상시키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신비로운 푸른 배경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고요. 여기 아주 그 꽃이 만개한 그런 화병에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작품에서는 이 아름다운 꽃다발을, 향기로운 꽃다발을 그리스도에게 헌정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정말 루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하단의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단독으로 있는 너무 매력적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옆에 또 쬐끄맣게 경당이라고 꾸며놓고요.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바로 성녀 베로니카의 모습입니다. 여기 밑에는 베로니크, 불어로는 베로니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녀 베로니카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녀 베로니카의 모습. 그 다음에 요 같은 시점에요. 여기 이제 이걸 보시면서 마리아 알랑 꾸뚜리에 신부님의 아주 그 중요한 발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모든 진정한 예술가는 영감을 받은 자이다. 예술가는 그의 속성과 기질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직감에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곳으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부름에 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공감하시나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 알랑 꾸뚜리의 신부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재능 없는 신자 작가보다 신자 아닌 천재 작가가 낫다. 근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당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역시 프랑스 남불인데요. 뭐 너무 아름답죠? 여기가 이제 남불에, 여기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마을은 다름 아닌 그 생폴드 벙스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이제 여기 가기 위해서는 니스, 약간 그 변두리에 있습니다. 니스 변두리에 이렇게 마치 그 성체와 같이, 이제 성체와 같이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조성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이 아름다운 니스, 이곳, 여기는 정면에 보이는 것은 생폴드 벙스고, 그 옆에 또 벙스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벙스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시다면은 방스 성당, 이렇게 하면 조금 들어보셨을까요? 방스 성당이 벙스입니다, 벙스. 여기 벙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죠. 바로 앙리 마티스입니다. 앙리 마티스. 그래서 이제 앙리 마티스는요, 이제 그야말로 프랑스 야수파를 대표하는 그런 거장이죠. 근데 이제 앙리 마티스가요, 바로 이제 노장이 된 앙리 마티스가, 그 앙리 마티스하고 조지 루어하고는 사실 그 파리 에콜 데 보사르 동기입니다. 스승도 같습니다. 귀스타프 모로라는 이제 상징주의계의 이제 미술계의 대가인데요. 그 모로의 빼어난 그 두 명의 수제자가 앙리 마티스 그리고 조지 루어거든요. 그런데 사실 루어는 저희 이제 그 가톨릭인들만 이렇게 많이 알지 사실 앙리 마티스가 더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요. 앙리 마티스는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미술 쪽으로 나갔고요. 이렇게 화려하고 딱 보더라도 와 아름답다 이렇게 환호성이 나오는 이런 화려한 화면을 그렸고요. 반면에 그 조지 루어는 초창기부터 이렇게 수도자처럼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성향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작품은 앙리 마티스의 대표작 춤이라는 작품입니다. 춤2라는 작품인데요. 1910년에 그렸습니다. 오늘날 그건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센트페테르부르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던 마티스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하는 미술 경향은 야수파, 일명 포비즘이라고 하는 것. 그 특징은요, 아주 단순한 형태, 그리고 단순한 색채, 그리고 강렬한 색채, 그리고 아주 그 명확한 윤곽선. 그래서 모든 군더더기를 제거한 가장 순수한 표현을 찾은 마티스입니다. 근데 그 마티스가요, 노년에 이제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니스 이쪽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수녀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참 재미난 인연입니다. 이게 그 수녀님이 이제 그 마티스가 원래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제 그 특별히 가깝게 이렇게 했었던 간호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가 나중에 수녀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수녀님을 바로 이곳 그 니스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녀님이
저기 선생님, 저희 그 도미니코회 수녀님이시거든요. 도미니코회. 저희 그 수녀원에 그 쬐끄만 경당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앙리 마티스가 그러면 이 경단 전체를 내가 디자인해서 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조그만 경당이 만들어졌고요. 요 사이즈는 불과 한 20평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오늘날 가장 아름다운 현대 성당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는 걸정입니다. 아주 쬐끄만 경당인데요. 이 지중해 그 기후에 맞게 아주 이렇게 깨끗하고 하얗고 그리고 내부는 그냥 아주 소탈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샤펠 리 호제, 그러니까 로자리아 채플이라고 부릅니다. 로자리아 채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타일에 그림을 그려서 구운 거거든요. 요거부터 지금 마티스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도 다 마티스 거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게 지금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도미니코 성인입니다. 이게 도미니코 회니까 도미니코 성인의 모습, 십자가, 성모자 이렇게 그래서 그 내부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그 클래스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과 함께 여기를 방문했었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방문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도미니코회의 광구장 수녀님이 한국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수녀님을 뵀을 때는 그냥 원장 수녀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녀님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녀님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예사롭지 않으시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에 뵈니까 광구장 수녀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저희를 여기서 다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망스 성당이요, 1946년에서 51년에 이렇게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등장하는 이런 모티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성서가 어디 있지? 성성의 어떤 내용이 어디 있지? 이런 게 좀 당혹스럽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티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20세기 중반에 마티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신비는 자연입니다. 이 지중해의 그 강렬한 아름다운 햇살 아래에 꽃피는 아름다운 자연, 그것을 이 경당 안으로 품는 것이 다름 아닌 성경이지 거기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 어떤 묘사적인 것은 여기 담기지 않습니다. 자연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대거든요. 여기 제대도 너무, 여기 전체가 다 마티스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리고 타일로 여기 이제 서 있는 인물도 도미니코 성인이고요. 이제 요 맞은편에 요 스테인드 글라스도 매우 아름다운데요. 이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치 어떤 그 베로니카의 수건, 아니면은 거대한 휘장 이런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마치 그 해초, 미역 같은 이런 해초들이 막 넘실넘실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 당시 마티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조금 어두울 때, 빛이 좀 덜 받을 때 이렇게 어둡게 나오고요. 햇빛이 아주 강렬하게 받고 있을 때는 이렇게 환한 화면입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린 게 아닙니다. 당시 그 마티스의 건강 상태는 아주 악화되어서요. 이렇게 항상 침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티스는 이때 종이 오리기 작업을 합니다. 종이 오리기 작업을 해서요. 옆에 조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조수 보고 어떤 색깔로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어떤 색깔로 칠해라 하면은 칠하고요. 이제 그거를 칠한 걸 마른 거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을 그냥 오리는 겁니다. 근데 오리는 거가 한번 해보세요. 마티스처럼 멋있게 오려지지 않습니다. 저기, 요때, 저기, 여기도 보시면, 여기 그 광고장 수연님이시고요. 그래서. 여기 빛이 비추일 때 이 환상적인 모습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여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모자, 여기 지금 아베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인데요. 요거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 밑에 지금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죄송하게도 여기서 딱 잘려서. 근데 보시면은요. 1, 2, 3, 4 넘버 숫자만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냥 알아서 감상하시오. 벌써 이렇게 파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20세기 중반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입니다. 롱샹 성당으로 갑니다. 롱샹 성당. 이번에 만나는 건축가는요, 아주 위대한 건축가를 만나게 됩니다. 일명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르 꼬르비지에라는 작가인데요. 샤를르 에두아르 자느레 꼬르비지에라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콘크리트를 그 건축의 주 재료로 이렇게 사용한,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를 이제 주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프랑스 그 위치가 중동부의 롱셩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원래는 이제 그 중세 성당이 있었는데요. 전쟁 때 파괴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파괴되어서 그 자리에 현대 성당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르 꼬르비지에가 이 성당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성당이 지어진 것은 1950년에서 55년에 지어졌는데요. 우와, 어떻게 성당이 저렇게 생긴 성당이 있지? 싶으시죠? 르 꼬르비지에가 영감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자연입니다.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마치 무슨 파이프로 가는 연주가 들리는 것처럼요. 아주 웅장한 그런 어떤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를 먼저 이렇게 디테일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공간을 바깥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전혀 그 어느 구석을 봐도 지루한 구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그 어떤 그 창의 어떤 그 모양새도 다 제각각이지, 창의 생김새도 다 제각각이지, 더 놀라운 것은 벽의 두께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것도 다 그냥 이렇게 변화를 줘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다 초를 밝히고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환한 빛이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바로 뭐가 서 있나 하면은 성모자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보이잖아요. 먼저 그 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르 꼬르비지에가 직접 이렇게 쓰고 그린 겁니다. 여기 꽃, 마리아. 그 바깥에 여기는 투명하게, 이런 데는 생유리, 이런 데 다 직접 칠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측면 전체에 있는 그 글귀 이런 것들은요, 다 성모 호칭 기도에서 이제 꼬르비지에가 이제 영감을 받은 그런 것들을 이제 꺼내서 표현했는데요. 요거는 에뚜알 듀 마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샛별입니다. 샛별. 요것도 너무 이쁘죠? 진짜로 이렇게 움푹한 깊은 곳에 이렇게 별이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요 성모자상. 요 성모자상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건데요.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여기 이제 성모자상은 이제 그 17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성모자상인데요.
기조대에 있었던 중세 성당에서 완전히 다 그냥 폭격을 맞아서 그냥 흔적이 없이 사라졌는데 요 성모자상만 살아있었다고 이제 구해냈다고 합니다. 아주 그 놀라운 기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성모자상을 여기다 모시고 있는 건데요. 제가 왜 이걸 또 말씀드리려면은 잠깐만요. 먼저 이 성당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내부만 성당이 아니고요. 바깥에도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바깥으로 이제 성당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면은 여기도 제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창이 하나 뚫려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잘 보이시죠? 성모자상의 뒷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숯구멍처럼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거대한 그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아주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영감을 받은 것은 어떤 개의 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제대거든요. 야훼 제대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훼 제대, 여기가 제대고요. 여기 십자가상 서 있고요. 여기 성모의 모습을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 제가 르꼬르비제가 어느 정도로 섬세한 사람인지 이 십자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또 십자가를 굳이 저렇게 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보면서 저는 또 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가 바로 그 야훼 제대입니다. 이 제대는요, 어떤 그 성모 관련 어떤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성모 승천 대미사라든지 이제 주요 미사가 있을 때 이제 이곳에서는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언덕 위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미사 보는 그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지금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20분 초과했는데 이제 끝에 왔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끝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꼬르비지에가 지금 이게 설계한 이 아름다운 열려있는 자연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있는 어떤 성당, 열려있는 제대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의 어떤 그 한국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보다 더 이렇게 널리 열려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